안녕하십니까. 충북연구원 연구원장 정우철입니다. 오늘 이 전통상인 여러분들과 비대면으로다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전통시장에서는 이 코로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이걸 한번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여기 제가 슬라이드에서 만들어 왔는데요. 전통시장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전통시장 및 상정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연 발생적 혹은 사회적 경제적 필요에 의해 조성되고 상품과 용역의 거래가 상호 신뢰에 기초하여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저는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이 상호 신뢰 그리고 전통적 방식, 이 두 가지 키워드는 우리가 상호 신뢰나 전통적 방식을 하기 위해서는 다 만나야 됩니다. 직접 이렇게 대면해서 해야 되는 이런 그 시장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은 아주 전형적인 대면 서비스를 주로 하는 시장이다. 그래서 친근한 사회적 관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코로나19는 가능하면 대면을 하지 말라는 이런 이 큰 사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은 건 너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은 이 전통과 문화가 바탕이 된 시장입니다. 아시다시피 물건을 정말 자기가 필요한 물건, 다양한 물건을 사려면 저 대형 마트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통시장 가는 이유는 거기 뭔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전통의 흔적과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그리고 거기서 판매하는 걸 보면은 주로 생활용품이나 농식품 위주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면을 해야 되고 이런 전통의 문화가 중심이 됐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지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안 가는 데가 이제 이런 전통시장처럼 이런 데를 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변동에 계속 민감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 반면에 이 전통시장은 굉장히 고용 창출 능력이 큽니다. 여기가 만약에 무너지면은 우리 소상공인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시장을 이렇게 위축시키는 게 어떻게든 이 현대 트렌드에 잘 파도를 타서 이 전통시장을 어떻게 성장시켜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제일 큰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통시장이 좀 더 활성화시키는데 위협 요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 바로 저는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실 위험 요인은 언택트 사회로 가기 때문에 대면 접촉에 제한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모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전통시장이 굉장히 위협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재택근무를 확대한다든지 사회적 거리 운동이 보편화된다든지, 그 다음에 환경 및 위생 여건을 중요시하는 소비 성향들이 그 전통시장이 굉장히 불리한 요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의 핵심에 있다는 겁니다. 제일 편리한 게 그겁니다. 집에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다 이렇게 주문하면 금방 갖다 줍니다. 그래서 이런 이 배달 서비스가 증가된다는 추세가 전통시장이 굉장히 불리하죠.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19년도에 배달 서비스 시장의 규모가 9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합쳐보니까 7조 6천억 원이에요. 이거 다 합치면 올해 거의 12조 원 가까이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배달 서비스 업체가 늘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의 소비 욕구가 이렇게 자꾸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유가 많은 부분이 1인 가구가 증가했다는 게 원인이 굉장히 큽니다. 이 1인 가구가 정말 소량 소포장 제품들, 간편식품들, 그래서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많이 소비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결제 수단이 일반적으로 모바일 결제나 혹은 신용카드, 이런 디지털 결제를 많이 합니다. 보통 전통시장에서는 제가 통계를 찾아봤더니 전통시장의 현금 결제 비율이 한 78.5%라고 합니다. 근데 이 대형마트는 현금 결제가 한 8.7%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런 디지털 결제 수단을 보편적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이런 소비 트렌드에 굉장히 뒤처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참 이 전통시장이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도 대형 유통업체들이 계속 골목 상권으로 이렇게 아주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대형 마트들이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냥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니라 대형 마트들은 그 안에 쇼핑 공간뿐만 아니라 각종 여가, 위락시설을 다 같이 데리고 옵니다. 아마 그 스타필드랜드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가면 쇼핑하는 공간 따로 있고 애들 키즈 카페 따로 있고 그다음에 남자들 가서 뭐 이렇게 노는 데 따로 있고 다 그 가족들이 가서 다 놀다가 어느 시간 만나서 다시 모여서 다시 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의 이 편의성이나 이 욕구를 아주 적절히 충족시켜주는 대형마트하고 전통시장이 경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제 요거는 굉장히 일반적이라기보다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일반적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 비대면과 디지털 사회 변화라는 그 파도 타기를 적절히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 사회 변화 트렌드를 이제는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든지 거부하고 거슬러 오려고 하는 노력은 결국은 굉장히 더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 트렌드를 적절히 인정하고 그리고 적응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어떤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점포 경영도 좀 디지털 가능한 범위에서 디지털 경영을 촉진하고, 그러니까 디지털 한다는 뜻은 그겁니다. 일정을 조금은 전산화시킬 필요도 있어요. 제가 여기 밑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네이버 이 쇼핑의 홈페이지에 있는 거를 제가 이렇게 화면 캡처해 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뭐 한화라든지 CJ 프레시온라든지 이런 몇 가지 이 마트가 이 밑에서 제일 왼쪽 편을 보면은 동네 시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동네 시장이 바로 이제 전통 시장들이 여기에 가입해서 여기서 온라인 쇼핑 공간을 이 네이버에서 만들어 준 거예요. 그 여기 보니까 한 70여 개 정도의 업체가 지금 여기 가입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다 찾아봤더니 충북은 한 군데도 없더군요. 그래서 이런 데가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사람들이 그래도 빨리 주로 서울에 있는 시장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소비자들의 욕구에 대해서 충족시켜 주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우리도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전통시장에 갈 때마다 아주 맛집이나 이런 게 독특한 데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를 꼭 와서 먹지 않고 배달 서비스를 해줄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해봤는데 이게 배달 서비스가 되려면은 일단 플랫폼에 이렇게 다 이렇게 탑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탑재를 하고 메뉴를 다 했고 메뉴를 선정하면 그걸 이 배달 기관에서 이렇게 배달해 줘야 되는데 이 충북은 지금 배달 서비스를 먹개비라는 데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업자한테 굉장히 적은 수수료를, 거의 수수료는 이 시중 그 배민이나 이런 데보다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다 굉장히 낮은 수수료를 가지고 지원을 해주죠. 그러면은 저는 거기다 한 단계 더 가면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순댓국집이 참 맛있는 데가 있으면은 어떤 사람들은 순대에다가 이렇게 허파나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메뉴를 선정할 때 나 이걸 빼주고 다른 걸 좀 넣어달라. 라고 이렇게 메뉴 방식으로 이렇게 주문을 해주면은 그 방식으로 딱 해서 갖다 주면은 얼마나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통시장 안에 나름 콘텐츠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거를 이제는 소비자가 원하는 거를 공급해 주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이런 플랫폼 상에서 뭔가를 소비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크죠. 그러니까 이런
비대면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가구가 소형화되기 때문에 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인 가구가 수요가 높은 품목을 좀 적극 개발해서 1인 가구에 적합한 이런 품목들을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통시장이 대부분 이게 멀리 떨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다 보면 주거지 근처에 다 몰려 있어요. 그 얘기는 공간적으로 소비자와 이 전통시장이 굉장히 거리가 가깝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배달이 굉장히 용이해요. 그래서 이 1인 가구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걸 찾아서 그 품목들을 잘 개발한 다음에 이런 배달 서비스로다 뒤에 충북에서 제가 여기 화면에 캡처를 해왔습니다. 먹개비 이걸 적극 활용하면은 굉장히 도움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통시장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앞으로 위생시설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저분하게 있는 거는 그것이 옛날의 맛이다라고 생각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는 깨끗하고 환경에 아주 위생적이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고객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놔야 되고, 그 다음에 현금 결제에서 이런 디지털 결제 수단으로 획기적으로 경영 환경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북 지역의 특화 요소를 적극 발굴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통시장은 말 그대로 전통적 요소와 문화적 요소가 다 결합된 겁니다. 이게 어쩌면 전통시장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요 문화적 요소를 잘 활용해서 전통시장에 성장하는데 이렇게 연결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 축제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축제는 그냥 해당 축제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전통시장하고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축제라는 문화적 요소가 이 시장의 이 어떤 성장으로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충북의 관광에 지금 굉장히 취약합니다. 관광 패키지를 할 때 전통시장을 꼭 투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러면 전통시장에 많은 콘텐츠를 좀 많이 개발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충북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요소를 잘 발굴해서 이걸 전통시장과 연결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 단위 쇼핑입니다. 앞으로 이제 가족 단위 쇼핑이 굉장히 활성화될 거기 때문에 전통시장이 가족 단위 쇼핑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잘 조성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의식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매장을 파는 사람들이 뭔가 물건을 지려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판매해야 된다. 그래서 전통시장에 어떤 사람들이 전통시장의 소비자인가, 또 그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을 위한 어떤 마케팅 전략이나 상품 전략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필요를 충족하는 경영으로 전환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 전통시장은 고유의 가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통시장은 굉장히 고용 창출력이 크고 오래된 전통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의미에서 전통시장의 성장은 우리 사회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거다라는 어떤 사회운동이 필요합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는 개인주의가 확산되는 추세를 갖고 있습니다. 점점 더 공동체의식이 사라지죠. 이 전통시장이 이런 공동체의식을 키우는데 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운동으로 좀 발전시키는 게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전의 습관 및 고정관념으로 탈피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습관에 계속 매여 있으면은 새로운 변화 트렌드에 대해서 이렇게 이 파도 타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렌드 변화를 잘 읽어야 되고, 그리고 전통시장은 말 그대로 거기 있는 상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상인들이 어떤 공감, 상생 문화가 그 안에 잘 정착이 돼야 됩니다. 분명한 거는 요즘 추세가 너무 분명합니다. 개인의 경쟁을 해서는 그 경쟁에 개인이 거의 다 공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협력해야 됩니다. 이 전통시 안에 있는 모든 상인들이 공생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은 전통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생의 가치들을 이 정착시키는 것,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는 말입니다. 제가 여기 영어로 다 써왔는데 비즈니스 as usual이라는 말은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는 거죠. 아마 이거는 어쩜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분명한 게 최근의 경영은 생명과 경제를 선택해야 된다면 일단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이번에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보는 것이 믿는 거다. 더 많이 보기 위해서 이 코로나를 얼마나 더 연구하고 보기 위해서 우리 충북의 방사선가속기를 유치했죠. 방사선가속기는 정말 인간이 볼 수 없는 그 한계를 돌파해서 아주 작은 것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세포, 그 ACE2라는 세포 속에 어떻게 접착하는지를 그 방사선 가속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봤는데도 아직도 이 단백질 해석을 5%밖에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는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될 이런 지혜를 가져야 되고, 이 바이러스로 생긴 사회적 변화는 거슬려 가기보다는 이젠 그 파도를 잘 타서 거기에 적절히 대응해서 가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